나에게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어쩐 존재입니까? 물불 안 가리는 애처가? 애처가. 저희 뒤에 방점을 찍습니다. 나에게 있어 이재명 대표란? 제가 노래해도 됩니까? 네, 노래 좋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좋습니다. 저에게 임종석에게 이재명은 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자 우리 하겠습니다. 안 돼.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아. 하나씩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능한 여의도 2월 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콘텐츠가 조금 화제가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은근한 무언의 압박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발 대놓고 해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든 무릎 꿇을 자신이 있고요. 사랑이 벌리고 계시면 그 밑을 기어갈 자신도 있어요. 그 정도인가요? 바람보다도 먼저 눕는. 그럴 자신은 있습니다. 그럴 자신 억울합니다. 바람보다 먼저 눕겠습니다. 제발 은근히 하지 마시고 대놓고 이런 그냥 분위기구나. 대놓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바로 무릎 꿇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장능한 여의도는 어리굴젓 특집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잠시 후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님, 윤희숙에겐 어리굴젓이었던 그분 모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분 이후에는 성일종 의원이 나오시는데요. 그분의 지역구 서산태안이 또 어리굴젓 축제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판입니까? 네, 오늘 어리굴젓 특집으로 전반부 가고요. 후반부는 용용 죽겠지 특집으로 김용남 또 서용주 두 분의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리굴젓 특집 포문을 열어주실 탱자 부대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 함께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상민 우리 임 실장 화이팅! 아유, 책방에 한번 놀러 오지 그러시요. 네, 제가 이상민입니다.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찐팬입니다. 그럼 공천 좀 주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 예전 같으면 뭐 공천 뭐 몇 개 필요해 주셨을 뿐인데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요? 권력의 최정점에 계시다가 옛날에 그런 말도 많았어요. 사실상 대통령 아니냐. 거의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엔 뭐 사실상 대통령이다. 실권자다.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일부 있었잖아요. 있었으나 이제 지금은 아무 권력도 없으신 상황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냥 없으면 되는데 왜 굳이 또 이렇게 나오셨나요? 없는 생활 좀 즐기시지. 왜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많이 즐겼죠. 산에도 많이 다니고 쉴만큼 쉬기도 쉬었어요? 많이 쉬었고. 네. 한 2년, 3년 정도 쉬신 건가요? 됐죠. 19년 1월에 나왔으니까 벌써 5년 가까이 된 거죠. 5년 가까이 쉬셨어요? 꼭 쉬기만 한 건 아니고. 그럼 감도 활동을 하셨겠죠. 감도 다 떨어지셨을 텐데. 끌어올립니다. 요즘에 저 민주당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저 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때문에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건가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4월 10일 날 뭔가 지금 이게 스톱 시키지 않으면 진짜 올해 안에 큰일 나겠다. 뭐 부동산 금융 이쪽도 위험해 보이고 특히 서해에서의 저는 충돌 우려도 굉장히 염려되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아슬아슬한데 그래서 뭔가 좀 저는 4월 10일 날 윤석열한테 강력한 경고가 들어가서 멈춰 세운 다음에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이런 계기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다수당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뭔가 윤석열 정권의 이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심판 목소리가 정확하게 관통이 되면 저는 한번 우리가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외교도 그렇고 지금 경제 기조도 그렇고. 거기에 임종석이 꼭 필요합니까? 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왜 임종석이지요? 그래서 제가 덧셈하자. 누구라도 돌 하나를 얹든 담벼락이 되고 욕이라도 하든 모두가 참여하자. 저는 정치인이니까 정치를 재개해서 총선에서 힘을 보태는 걸로 하겠다. 그 정도 제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꼭 임종석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직 경쟁력 있잖아요. 뭐 얼굴이요? 아니면 뭐 얼굴 경쟁력 외모로. 저도 이제 뭐
국회도 교육이 또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경험도 갖고 있죠. 네. 서울시 행정 경험도 쌓았죠. 네. 특히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운영 경험을 한 20개월 가까이 해서 네네네. 뭐 어디다 내놔도 밥값은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민주당이 어쨌든 그 지금 180석 가까이 뭐 170석 정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브레이크를 걸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뭐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이게 확실하게 정권 기조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경고가 지난번 될까요? 총선만큼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때 너무 많이 된 게 불행이었죠. 아. 저는 그때 총선 결과 나오자마자 이건 큰 불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몇 석이 과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고냐 심판이냐 이건 좀 어렵지만 네. 선거 끝나면 판단은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우선은 여야 간의 대화 정치가 총선 이후에 복원되길 바라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제일 망쳐놓은 주변 외교 관계는 네. 빨리 미국 대선 전에 복원하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론이 일어나서 뭔가 국정기조에 한번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다. 네.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네. 제가 OX 퀴즈. 아유, 하나 들어갑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OX로 답변해 주시면 둘 됩니다. 중 하나만 가능합니까? 네, 가능. 양비론으로 가야 됩니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북한보다 미국이 좋다. 이거 OX. 밝았지도 아, 않아. 그렇습니까? 100%죠. 아, 이거 또 호사가들이 또 맨날 그. 왜요? 네. 북한이 더 좋다고요? 미국이 더 좋다. 헤이, 에이. 색깔론. 네. 아니요. 그 북한보다 미국이 좋다는 질문인 줄 알고. 북한보다 미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미국이 네. 좋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이제 너무 제가 네. 좀 착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좀 예. 예전부터 임종석 그럼. 의원님을 검색하면 항상 따라오는 검색어가 림종석입니다. 아유, 옛날 얘기지. 저는 2000년 출마할 때부터 네. 빨갱이 소리 지금까지 들으면서 옛날 얘기. 옛날에만 오해죠. 좋아했지. 안 그거는. 먹혀요. 아. 지금 안 지역주는 먹혀요. 너무나 철저한 냉전 논리고 네. 안 먹힙니다. 20, 30대 그때 좀 좋아했죠 뭐. 네, 지금은 이제 아니잖아요. 네, 옛날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가겠습니다. 네. 나는 친명이다. OX. 친명이라고 제가 할 수 없죠. 없습니까? X예요? 아니 제가 친명은 아니니까. 네. 제가 여기서 친명이라고 한다고 네. 그걸 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혹시 알아요? 또 공천 줄지. 아니 근데 뭐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뭐야 그래요? 뭐 별개 문제고 제가 친명이라고 하면 안 믿어줄 것 같은데요. 친명할 생각도 없으시고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협력하겠다는 거는 분명하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물어본 기준에서 네. 또 언론에서 나누는 기준에서 임종석이 친명이라고 하면 잘 안 믿어주겠죠. 그럼 어디에 가깝습니까? 친낙은 아닐 거 아니에요. 소속이 없는 느낌이에요. 네. 예전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와는 네. 뭐 당연히 같이 일을 하셨으니까 친문이야 뭐 당연한 거고. 그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친명은 아니다. 그건 아니, 이제 지금 언론 네. 구분에서는 네. 제가 그렇게 답할 두 개밖에 없다면서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혹시 지금 뭘 좀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잘못한다기보다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네.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가 없는 총선도 상상할 수 없고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총선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이게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함께하자. 이재명 대표가 다 잘하는 건 뭐 있습니까? 당 대표시잖아요. 네. 당 대표로서 뭐 참 없네. 없어. 이런 질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잘하는 게 없네. 하나가 없어. 생각나는 게.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이럴 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글쎄요, 꽤 긴 시간 엄청난 이 핍박을 받으면서 네. 야당 대표로서 그래서 견뎌내는 거 네네. 저는 평가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두 분만 놓고 보면 어떤 분을 존경하십니까? 저야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죠. 정말 이럴 겁니까? 저한테 정말 이럴 셈입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잘 해주긴 하나요? 저한테요? 네. 대표가 저한테만 잘해주면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성동갑이 중구 성동갑이 전략 지역군인데 누굴 전략 공천하겠다는 뭐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뭐 정치적 판단으로 전략 지역구를 묶은 건 아니니까 지금 뭐 현역이 아니거나 불출마한 지역은 자동으로 네. 전략 공천으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니까 저는 그거 자체도 다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리라 봅니다. 우선 지역의 제 경쟁력하고 성동
중구 성동갑 지역위원회 당원들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 보겠죠. 네. 아, 확인해서 우리 실장님을 다시 모시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전략 공천을 받든 뭐 그건 이제 아니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한테 기회를 주시겠죠. 전략 경선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저는 따로 특별히 저한테 특혜를 바라진 않아요. 네. 다만 제가 중구 성동갑 후보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럼 거기까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향 지역구인 중구 성동갑에서 솔직히 출마하기 싫었다. OX. 그건 좀 질문이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왜 싫었을 리가 있습니까? 뭐 당연히 제 지역 성동갑에 가고 싶었죠. 네. 물론 지금은 왔고요. 네. 다만 제가 여러 번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과 상징적인 지역에서 하고 싶다. 그것이 종로가 됐든 용산이 됐든 네. 한동훈 위원장이면 더 좋고 네. 할 수만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고 싶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한 그것이 어쨌든 시효를 다 하고 또 당에 이제 공천 심사며 예비 후보 적격 일정이 있어서 저로서 이제 데드라인에 제가 정치를 제가 배우고 저를 키워주신 고향으로 간 거죠.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생겨도 지역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저는 뭐 그렇습니다. 대표가 어디로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중구 성동갑이 홍익표 의원이 그 전에 3번을 하시긴 했어도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뭐 강북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용산과 민주당에게 어려운. 민주당에게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조건을 네네네. 감안하면 지역에 저만큼 경쟁력 있는 사람이 현재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네. 그래서 저한테 공정한 기회를 달라. 다시 한번. 홍익표 의원에게 가기 전에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장님이 야 익표야, 얘 가서 해라. 그리고 너 좀 하다가 나중에 나 올 거니까 그때 가서 너 딴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넌 그래서 서초를 갔고 좀 맡아줘라. 그런 네. 얘기 지금 만드신 거죠? 진짜 어디 어디서 있는 그런 게 얘기 아니죠. 저는 금시초문. 너무 내피셜이에요, 내피셜. 아 최윤경 기자한테 제가 제가 나 너무 지금 처음 들은 이야기를 어디서 듣거나 정치라도 저- 잘못 배우고 있어요 요새. 말도 안 되죠? 기획이신 것 같은데. 네, 말도 안 돼. 이런 썰은 나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그 민주당에 다시 오랜만에 돌아와서 출마를 하려고 보시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따뜻하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따뜻하고요. 아 지역은 예. 네네. 뭐 그리고 이제 당에서는 신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이 아니라 변호사를 하고 있는 조상호 뭐 그 변호사도 여기 같이 여론조사를 붙였다 이제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쉽게 주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 아무래도 저 성동갑만이 아니고 지금 저 전략적 전체를 놓고 똑같은 고민이겠죠.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좀 보십시다. 보라면 봐 그냥. 보려고요. 아, 볼 생각입니다. 저는 뭐 제가 보라만 또, 봅니다. 네. 네. 출마하시던 지역구에 주민 아 아니겠습니까? 맞네. 참. 예. 성동갑. 슈퍼 갑질 질문 한번 좋습니다. 마음대로 물어봐. 성동구에 지금 다시 돌아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뭡니까? 제가 볼 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얘기하라는 거죠. 이것도 예. 뭐 질문을 어렵게 하시는 분인데 성동구는 사실 이 발전의 흐름은 이미 탔어요.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 가치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무엇보다 이제 성동구청장이 굉장히 일을 잘해 오셔서 평가가 좋아요. 정원호 예, 구청장. 다른 어떤 구보다 이런 격차를 완화하려는 이런 이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잘 살아 있어요. 저보고 지금 하나를 꼽으라면 네. 성동구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성동 구민들이 성동에 살아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좀 안정적이려면 네. 교육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어요. 교육 문제. 제가 신임을 받아 3선이 된다면 네. 성동구의 교육
조건들을 다시 한번 네네네. 전체적으로 재정비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학교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초, 중, 고. 아하. 일단 뭐 중구는 배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 그렇게 하세요? 중성동 갑이 예. 중구는 안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지역에 예, 예. 없어요? 아, 이름만 중구예요? 그러니까는 네. 중성동 을은 중구 중구를. 일부와 성동구 일부가 합해져 그래요? 있고 아. 거기는 박성준 의원 네네네. 현역이시고 아, 중성동 갑은 아, 다 성동구입니다. 그렇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했던 금옥수를 뺀 전체 성동구가 중성동 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동구 얘기만 네네. 드리는 성동구 거죠. 얘기만 하셨고요. 네. 그렇구나. 근데 국회의원이 그 교육에 대해서 뭘 할 만한 여지가 좀 있습니까? 그럼요. 구청장보다는 오히려 교육 분야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초선이 됐을 때 네. 지역 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그때 서울시 교육감이 유인종 교육감이셨어요. 그분하고 같이 성동구의 초중고 전체 디자인을 다시 해서 학교를 새로 세우기도 하고 네. 중고로 재편하기도 하고 여고를 공학으로 바꾸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조정을 그때 했거든요. 아, 여고를 공학으로 바꾼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요? 난 공학이 좋아. 당연히 공학해야죠. 공학해야죠. 언제적 여고야. 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이제 지금 이제 아이들이 줄고 네. 조금 더 학교를 더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 판단인 반면에 학부모들은 근거리 통학을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원하고 네. 학생 수도 너무 달라져 조정이 필요하고 네. 이런 걸 제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네네네.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정치인 임종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층 혹은 뭐 과거 뭐 개딸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던 뭐 그런 강성 지지층들은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라. 그분들도 이제 선거 국면에선 저를 지지하시겠죠. 아, 그럴까요? 그러겠죠. 제가 후보가 되면 당연히 후보 그러시지 되면? 않을까요? 지금 제가 후보 안 될 거라는 전제로 지금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전제를. 근데 그럼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네. 저의 오랜 그 궁금증인데 그 많던 문바는 어디로 갔나요? 아니 당원들은 당연히 후보, 대통령 후보 또는 당 대표가 이렇게 바뀌면 네. 당의 중심을 향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건 전 근데 안 이상한데. 문재인 대표, 대통령 지지를 했던 그 당원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친노가 친문이 되고 친문이 또 친명이 되고 뭐 그거는 그러니까 친노가 친문까지는 잘 간 것 이해가 같은데 된 것 같아요. 그 친문에서 친명으로는 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다수 당원들은 네. 역시 친문이 또 친명이 됐다고 봐야죠. 또 이제 조금 더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거나 네. 또 그 주변 분들은 조금 이제 다시 미세한 차이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크게 보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계시는 윤희수 출연하셨을 때도 네. 여쭤본 질문인데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고로 윤희숙 전 의원은 귀인이라고 했습니다. 귀인 네. 네. 뭔 뜻이죠?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아. 거죠. 네. 아. 이거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아니 너무 뜻밖이었어요. 이거 못 봤거든요. 윤석열은 저한테 네. 물불 안 가리는 애처가? 애처가. 애처가. 아, 저희 뒤에 그렇게 방점을 하겠습니다. 쳤습니다. 아내 애처가. 사랑만큼은 나도 못 이기겠다. 뭐 저 한 가지 딱 꼽으라면 그건 검증된 것 같습니다. 어떤 애처가. 의미에서 검증이 됐을까요? 여러 번 물불 안 가리는 애처가인 건 검증이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다른 건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고. 네, 네. 순수한 애처의 의미인가요? 물과 불을 가리지 그럼 않는다. 이상민 크리에이터께서 좀 나중에 해석을 좀 해주세요. 여보 사랑해, I love you 이런 느낌 의미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슷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있어 이재명 대표란? 윤희숙 전 의원은 참고로 디딤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딛고 올라설 존재다. 보통 디딤돌은 도와준다는 의미인데 이건 밟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제가 노래해도 됩니까? 네, 노래 좋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좋습니다. 저에게 임종석에게 이재명은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자 우리 하겠습니다. 안 돼.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아. 민중가요 아닙니까? 그래요? 네. 함께 가자 우리 하겠습니다. 네, 노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노래가 약간 옛날 생각나게 아니 최 기자님이 네? 아니 그 저는 시절은 이제 아니시잖아요. 80년대생이니까 저는 아닌데.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떨어져야죠. 안 떨어져야죠. 아니 그거는 기본 대답입니다. 그 윤희수 전 의원도 그러셨고. 아니 그분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아니 같은 지역 지금 중구 성동갑 네. 얘기하는데 네. 그분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조차 하지 마라. 불쾌하다. 알겠습니다. 더 나은 이유를 정리하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정리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우선 뭐 어떤 얘기시죠? 상대적으로 저는 토박이고 성동 사람이잖아요. 네. 우선 정치를 제가 거기 시작했던 시간만 따져도 한 4년. 한양대부터 따지면 한 40여 년 가까운 시간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저는 성동에 늘 근거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하신다고 얘기를 어느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상당히 덕담을 해드렸어요.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는 좀 실력 있고 좋은 분이 오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더니 잔뜩 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뭐 너무 싸우려 드시는 것 같은데 네. 반면에 그러면 나중에 싸움꾼 소리를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적어도 성동구에서는 검증된 일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력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네. 경제를 너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학자가 경제를 많이 한다. 편견이겠죠. 이 어떤 경제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과 경제 운영,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것 사이에는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국회 경험, 행정 경험, 국정 운영 경험들을 쌓아야만 이 많은 경제적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것이 저항이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는 그게 국정이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저한테 막 무식하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사람한테 왜 그런 모멸적인 얘기를 하면 뭔가 시원한가요? 이제 그분의 이제 근거는 뭐였냐면 그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계속하고 싶지 않네요.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가 뭐 줄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 소득이라는 게 이제 달러 환산 소득을 쓸 때 이제 그런 것인데 그 좀 잘못된 비교를 했다는 거 혹은 뭐 과거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뭐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 이런 것 너무 잘못된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경제에 대해 1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정책들은 뭐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아마 그분이 네. 부분 이제 발췌를 발췌해서 해서. 비판하셨는데 네. 뭐 몇 가지 작게는 그분 얘기가 틀리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제 얘기가 맞고 그렇죠. 제가 이제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민 1인당 소득이 문재인 정부 35,000불대에서 32,000불대로 떨어졌던 소리를 작년에 내 하고 다니다 보니까 회복에 해 바뀐 거를 깜빡하고 지난해라고 썼어요. 그게 이제 혹은 제가 잘못 기록한 그 거고. 정도 차고는 있었네요. 네. 그리고 한중 수교는 92년이었는데 제가 91년으로 썼다거나 뭐 이런 정도 차고는 있었는데 크게 보면 지금 경제 성장률 1.4%로 미국, 중국, 일본보다 낮잖아요. 네. 미국 2.5, 일본 2%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우리가 훨씬 상대적으로 나쁘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감소, 윤석열 정부 들은 감소한 거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조했던 건 민생경제였어요. 네. 지금 보세요. 개인 회생, 법인 파산 역대 최악이에요. 소상공인 폐업, 네네. 체불임금 역대 최악이고요. 소매 판매 정말 근 20년 동안 이렇게 소매 판매가 줄었던 적도 없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저한테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부가 경제를 끌어가야 될 상황인 건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아시다시피 한 70% 이상이 이 수출, 무역에 이 비중을 두고 있어서 한중 무역을 망쳐놓은 거는 저는
정치적 요인이 더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서 작년 아니다. 이제 벌써 재재작년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2년 전에 2년 동안 네. 무려 한 해 한 200억 불씩 한중 무역 적자가 무역 적에 떨어졌어요. 네. 뭐 규모 그래서 같은 게. 작년에는 네. 한중 수교일에 최악의 첫 대규모 무역 적자가 났어요. 우리가 작년에 한 해 한 100억 불 적자였다면 네. 한중에서만 한 180억 불 가까이 적자가 난 네, 거예요. 네. 우리 기업들이 잘 해줬어요. 한중 관리만 좀 잘했어도 이렇게 안 됐다.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못 하고 있는 딱 한 나라, 네. 대한민국이에요. 못 하고 있어요. 안 네, 하는 네, 게 아니고 네,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그 뭐 공산 전체주의 어디서 저는 그게 나온 건지 진짜 모르겠는데 네, 네. 이걸 들고 나오면서 나토 가고 뭐 우크라이나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대만이 왜 네, 네. 중국 문제냐 글로벌 이슈다 이런 전혀 정제되지 않은 외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이 망언들을 해대면서 한중 관계가 최악이에요. 결코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기인하지 않는다. 네. 그 정치적인 말이 이유로- 길어져서 제가 끊겠습니다. 네네.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이제 셀프로. 대중국 수출이 매우 줄어들어서 경제 어렵다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작년 수출이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줄은 건 이제 당연히 이제 대중국 수출 많이 줄었죠. 대중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뭐 어떤 제품들을 제일 많이 수출했냐면 결국 반도체거든요. 중간재죠. 예, 근데 반도체는 꼭 중국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글로벌한 그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져 갖고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하는데 뭐 수십 조씩 이렇게 이익 나다가 다 그게 이제 뭐 거의 적자 수준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죠. 대중국의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의 하락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장품 옛날에 한 10년 전에 엄청나게 팔다가 지금 중국에 각자 또 화장품 브랜드들이 저가 브랜드들 많이 생기면서 도저히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뭐 의류 같은 게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지. 이게 대중국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거냐.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제일 안 좋은 미국 같은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대중국에서 뭐 저 잘 팔고 잘 사고 있는데 미국은 안 줄었죠. 교역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일본도 안 줄었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그게 대중국 잘못했다고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게 맞는 주장이냐? 한 가지로만 볼 수는 없죠. 네. 저도 한 가지로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산업적 측면 분명히 있죠. 네. 저는 경제 외적 측면도 매우 강하다는 네. 거예요. 한중 간에는 중간재 수출이 상호 간에 제일 많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 오래전부터 국산화를 국가 정책으로 진행해 나간다거나 네. 또 중국 경기가 흔들리고 있다거나 이것도 맞아요. 네. 그러나 이미 한중 간에는 경제 협력이 사슬이 형성돼 있다고요. 서로 간에 이걸 대체할 때는 그만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는 결코 경제적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 하는 이유가 점을 있다. 훨씬 저는 강제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네. 최태원 회장 얘기를 한번 찾아보면 돼요. 최태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너무 답답하니까 예. 작년 8월에 11월에 두 번이나 네. 제가 볼 땐 욕먹을 각오로 그 얘기를 했어요. 떡볶이 혹시 중국 먹으러 시장을 대체할 대체할 안 갔던 것 안 같은데. 떡볶이. 중국 시장을 대체할 네. 대안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하느냐. 네. 중국하고 잘하고 아니 당연히 미국하고는 잘하고 네. 중국하고도 잘해야 되는 게 네.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네. 왜 우리는 그렇게 이 문제 부분에서 한쪽 편을 들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손해를 보느냐? 이념 외교를 하면서 한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거 네네. 저는 틀림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요 얘기는 요까지 딱 한번 정리하고 여당에서는 86세대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 이제 하잖아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세대 교체가 더 많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네네. 다만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우선 저희 내부를 얘기한다면 네. 특정 세대가 특정 세대를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쪽으로 가지는 말자. 네. 이 신진 세력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다양한 세력이 들어오는 거 저 절대 찬성입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뭐 586 하는 거는 이제 50대의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네. 뭐 이런 정도로 줄여 본다면 벌써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있다가 갑자기 온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경험과 실력을 쌓아온 거잖아요. 기업에 갔다 오신 분, 전문 영역에 갔다 오신 분, 저처럼 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정치를 한 사람들 다양하고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국정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렴 30몇 년 검사만 하다가 국정 운영한 사람들보다야 낫겠죠. 그래도 국정 운영 경험을 쌓은 사람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저는 벌써 2000년 과거에 제가 민주화운동한 거 맞고 운동권이라고 불러도 좋고 근데 저는 이미 2000년부터 여당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해왔단 말이에요. 교육, 경제 쪽, 외교 안보 쪽, 또 서울시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30년, 35년 검사만 하다가 국정 운영 맡은 사람보다야 못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교육 수사하면 교육 전문가고 무슨 기업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고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 두껍게. 적어도 이제 이른바 뭐 민주화운동을 했던 공도 굉장히 그분이 그걸 부정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정치 충분히 했다. 오케이. 20년, 30년 만약에 했다면 그 정도 국민 선택 받고 해봤으면 이제는 차라리 그러면 그 후배들에게 좀 양보하는 정도를 해줘야지. 어떻게 20년, 30년 했는데 계속해서 더 하려고 하느냐. 뭘 할 게 더 남았겠느냐.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도 했고 또 이번에 이제 경선을 치르면서 또 그런 또 신진대사도 일어나겠죠.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이미 12년에 한 번 반납했었어요. 저 같은 사람 좀 가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기득권 내려놨다. 저는 공천을 받았다가 당에 한 번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거다. 묶어서 프레임 씌우는 거는 나쁜 정치다. 그리고 저는 그 민주화운동 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특별히 자랑이나 무슨 기득권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586이 자꾸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서 공격 대상이 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꼭 정치 분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50대 중반 후반의 나이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지금 주도 그룹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그럴 것 같은데. 저희는 상당히 젊은 회사예요. 우리 586 다 밀어냈습니다. 정치권이 좀 늦군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냐에 대한 책임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왜 이렇게 대립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짧게 먼저 질문을 가요. 정권을 내준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과 조국 사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게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동의하기 어렵죠. 제가 그래서 팩트만 그냥 제 의견이 또 들어가면 또 못난 집안 싸움이 되니까. 어쨌든 이미 지금 얘기하신 소위 조국 사건, 부동산 문제들이 불거진 이후에 문재인 집권 하에서 2020년 4월에 총선이 치러졌죠.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민주당이 유례없는 압승을 했어요. 이 팬데믹 코로나 과정을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 극복했고 뭐 지금 얘기하신 그런 실책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국민들이 평가해서 민주당이 역대 최고의 아까 제가 말씀 너무 많이 이겼다 할 정도로 압승을 했죠. 말하자면 대선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교도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하에 총선에서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또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자꾸 맨 원점으로 돌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다, 뭐 서울지검장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시키냐 이렇게 나오면 참 못난 집안 사람이니까 좀 그만하자. 저는 그만하자 제발. 아니 추모 전 장관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추모 전 장관이 누구예요? 추미애 전 장관과 얘기는 한번 해보세요. 전화 한번 하시지. 이상민 크리에이터에서 한번 좀 확인해봐 주세요. 추미애 전 장관. 근데 이제 돌아오시면 어쨌든 뭐 의원이 되고 나면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바로 잡겠다. 그리고 검찰 독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이게요, 국민들의 민심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로 같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제 오랜 정치 경험이 그래서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늘 가지고 있죠.
갑자기 왜 운동권을 청산합니까? 우리가 뭐 여당입니까? 대통령 뭐 총리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이번 총선이고요.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우선 언론에서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또 야당이 많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빨리 한중 관계, 한러시아 관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야 간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확보해야 되고요. 특히 경제 부분은 지금 부동산 PF 같은 거 관리 잘못하면 뭐 저보다 더 전문가시죠? 아닙니다. 3%. 진짜 올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정부의 리스크 관리 얘기하면 올해 서해에서 충돌 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혼자 못하겠으면 야당하고 협력해서라도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하고 빨리 물밑 채널을 가동해서 지금 이제 다 끊긴 겁니까? 지금 다 끊겼죠. 미국은 안 끊겼죠.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을 못 하고 있는 참 슬픈. 92년 이래 한중 관계는 엄청나게 발전해 왔고 우리 경제를 끌어가는 축이었죠. 러시아도 90년 수교 이래 한 번도 북한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한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긴밀했었는데요. 그런데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왜 미국 대통령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가서 막 젤렌스키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그게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나토에 계속 가는 거 재고해 보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대한민국 국익이 우선이죠.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어야죠. 인도의 모디 총리를 좀 벤치마킹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도의 모디 총리.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이름을 하자면 균형 외교인 거고. 해오던 대한민국 외교에 축이 있어요. 그거는 진보 정권이 들든 보수 정권이 들든 약간의 차이만 있었지 한미 동맹을 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관계를 발전시키고 외교의 지평을 넓힌다 하는 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이념 외교를 하면서 다 망쳐놓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선택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만한 공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국제 정세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년대라고 만약에 친다면 우리가 균형 외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굉장히 블록화되고 있고 또 뭐 힘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이제 부딪히는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에도 과연 그러면 지난 한 20년 전, 30년 전에 했었던 그런 균형 외교 같은 게 가능한 건가? 충분히요. 그런 조건은 독일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죠. 일본은 완전히 미국 편에 섰잖아요. 일본은 굉장히 실용 외교를 합니다. 이 총리만 그런 글로벌 이슈에 그렇게 대응을 하지 이 내각과 기업들은 훨씬 더 긴밀하게 중국하고 협력을 합니다. 하고 있다. 이거는 투트랙 실용 외교예요. 국익 외교죠. 이런 게.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그해 7월에 나토에 가서 제일 먼저 지금 경제부총리 하고 계시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탈중국 얘기했어요. 그리고 작년 4월에 결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망언이 터진 거예요.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린 거죠. 92년 수교하면서 대한민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을 지지해 왔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같은 입장을 내버렸다고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라도 빨리 나서서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눈치 보느라 못하고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한중 관계를 풀려는 노력을 못해요. 죽어나는 건 기업만 죽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러시아랑 중국과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복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죠. 오해가 생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기본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접촉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외교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으면 좀 대응 방식이 좀 처음부터 달랐을까요? 이렇게 안 했죠. 저희 들어섰을 때도 한중 관계가 꽤 악화돼 있었어요. 사드 문제로.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막 소매점들이 밀려나고 그랬잖아요. 초기부터 저희는 최고위급 라인을 가동했어요. 정의용 안보실장과 양재치 국무위원 사이에 집권하자마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가 결정한 거지만 사드는 되돌릴 수 없다. 이 전제에서 한중 협력을 문재인 정부는 더 노력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가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말에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조치를 여러 번 취했죠. 예를 들어서 요소수 때, 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그 비자 문제, 네.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정도로 한중 간에 다시 복원을 해놨더니 또 정말 1년 만에 저는 이런 거 진짜 허망해요. 네. 거기서 이념이 왜 들어갑니까? 아니 딱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의 무한 싸움이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난다. 우리는 자유주의 전사로 서겠다. 이런 거잖아요. 세계관이 너무 양극단이다 이거죠. 아니 모디 총리를 제가 벤치마킹 하라는 거는 모디 총리는 커드는 가요. 근데 거기 가면서 뻔뻔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해달라 미국이 요청하니까 미국하고 인도하고 친합니다. 모디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우리 인민의 생활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도 많이 커졌어요. 한미동맹을 축으로 잘 우리가 지키면서 얼마든지 우리 이제 대한민국 외교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기준은 당연히 국민의 이익이어야죠. 그 이제 뭐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 돼갑니까 벌써? 네네네. 그 이제 재밌는데요. 네. 괜찮아요? 네, 그 뭐. 저희도 체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시청자랑은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댓글은 안 좋습니까? 아니 안 좋. 네, 뭐. 아니 뭐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 이제 어쨌든. 임종석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와 분리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반성할 대목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정치인 임종석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는지 지금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임길동 시절 아닐까요? 임길동. 네. 세요 저는 이제 대체로 문재인 정부를 돌아볼 때 많은 분들이 공통된 생각이 부동산을 들잖아요. 그래서 참 부동산 어렵습니다. 정책을 펼쳐간다는 게. 그래서 부동산은 가격이 너무 오르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갑자기 폭락하면 밀란이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정부를 거꾸로 조심하라는 게 지금 아까 드린 말씀인데 저보고 제가 이제 전 기간을 평가하기 좀 쉽지 않아요. 저는 앞에 이제 한 20개월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고 정부가 또 확대 재정을 펼 수밖에 없는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처음부터 부동산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는 게 좋았을 거다 하는 게 제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세계 이런 경제 상황과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감안하면 가장 어려움이 올 분야가 부동산이다. 정부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런 어떤 정책들을 써나갈 텐데 그래도 막기 어렵다. 몇 년 같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달라. 그래도 물론 올랐을 것이고 실패 얘기도 들었겠지만 많이 다르다. 그게 정치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잡겠다 한 것이 자꾸 잦은 규제 정책들을 내게 됐고 그것이 효과를 못 보면서 훨씬 더 실패를 도드라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의 정치하면서 사람의 욕망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망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국민들이 그런 걸 갖게 된 건 다 그럴만 하니까 형성이 된 것이고 그것을 정치가 다 채울 수는 없죠. 서로 충돌하는데. 그러나 그 욕망 앞에 굉장히 진지해야지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부동산 욕망도 포함되는 거죠? 물론이죠. 그게 더 경제적으로 좋은 요충지에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국민의 마음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아파트 좀 사셨어요? 저는 2016년에 성동구에 있던 걸 팔고 나갔는데 사서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또 많이 올랐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인 것 같아요. 마용 아니죠. 이거 좀 지역 특성도 근데 성동구가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거든요. 마용성이 돼버렸어요. 마용성이 한 번이면
성동구는 다시 금이와 오기야가 한 번 더 있어요. 금호와 옥수가 와, 금이와 오기야가 금호동 옥수동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누가 이렇게 올렸습니까? 부동산. 아이고 참말로. 네. 근데 마지막 리즈 시절은 언젠지 말씀. 네. 글쎄요, 뭐 지금이고 싶습니다. 근데 뭐 도망 다닐 때죠. 뭐. 제 초선 했을 때 같아요. 초선 때요. 제 초선 때 네. 상대 후보가 그 당시 한나라당의 이세기 의원님이 이세기 있었어요. 의원. 예. 특별히 약점도 없으셨고 네. 중진 거함이었고 네. 선거를 시작했는데 미스터 클린 딱 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 이제 모두들 임종석이라는 신출내기가 네.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한 상황에서 시작해서 네. 뭐 굉장히 감동적인 승리를 경험했고 네, 네, 네. 최종적으로는 제가 14,000 몇백 표를 이겼으니까 많이 이겼죠. 네, 네, 네. 그때가 성동구리 당원들도 네. 가장 뜨거운 기억으로 갖고 계시고 네, 네, 네. 저한테도 늘 네, 그때 좋았. 돌아보게 되는 차차기 대통령 선거 있고 그랬어요. 예. 옛날 얘기지. 예. 그때 진짜 잘 나갔습니다. 예. 김민석 아니야. 이제는 임종석이야 이러면서 그때 뭐 민석. 참 잘 나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네. 근데 선글라스는 왜 끼시나요? 제가 눈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네. 네. 눈 건강 때문에 패션이 눈을 잘 아닙니다. 보여요. 의학 그 정보. 의원님께서 네, 선글라스 저는 해프닝이 햇볕에 있었죠. 햇빛에 네. 눈을 못 뜹니다. 네. 아 그러세요? 저 어떠실까요? 아, 눈 많이 부시는. 네, 저는 아예 못 떠요. 아, 그래요? 햇볕이 쨍쨍하면 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끝나고 안구 토크 한번 가시죠. 일단 그래서 전방에 가서 한번 썼다가지고 혼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비판을 하셨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분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햇빛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갖고 네, 네, 네. 인물 자랑을 이렇게. 아니 제가 군복이니까 어울릴 줄 몰랐어요. 네 그렇군요. 참. 군대도 안 가셨죠? 안 가셨어요. 예, 못 갔죠. 입어보질 못 갔죠. 못했으니까. 섭섭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군대 못 갔어. 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으나 네. 빵에 빵에 나라가 들어가는 원하지 군사 정권이 않습니다. 뺏어갔습니다. 네. 저희 신선한 의무를.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잘 열심히 또 뭐 정치 활동 하시겠습니다만 혹여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너무 실망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그 마피아 40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핸드폰에 깔아놓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오늘 재밌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려고 부르신 줄 알았는데 아니 저희 광고 들어와갖고 네, 마피아 40. 마피아 40이 광고입니다. 네. 광고. 네. 광고 핸드폰에 깔아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저한테 아, 맞아, 공천을 맞아. 그 주셔서 덕담 한마디 해줘요. 덕담 덕담. 예, 우리 임종석 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고생만 하게 되실지 또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네. 아주 진짜 덕담 좀 해줘요 진짜. 네. 생각해보니까 가십이 예, 성동구 성동 격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참. 네,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정치인이 거의 네. 아유, 정신입니까 제가? 네, 네. 기름장어의 기름장어. 오늘 저희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바쁜 와중에 원래 이제 안 오시려고 그랬던 걸 저희 기자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었고 기자들을 되게 도망가셨다고. 그동안 이렇게 임길동처럼. 유튜브 채널에 네. 출연을 안 했었어서 아, 아마 그래서 그래서 저희 참모진들이 그래서 고민했을 네네. 겁니다. 어떻게 해보시는 게 괜찮죠? 제 체질이 잘 맞나? 아, 그래요? 네, 한 번 더 나오세요 나중에. 근데 저 댓글은 안 좋다면서. 여기 댓글은 네. 나오는 분들마다 다 악플만 적습니다. 네, 짜지 마시고. 공정입니다 이게. 네, 조만간 한 번 더 모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임종석 전 실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규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